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응용 토탈 살롱 테크닉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주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헤어 미용 산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지금 현재까지 얼마만큼 미용사 분들이 많이 생성이 되었고, 이 미용과를 졸업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헤어 미용의 현황입니다. 2006년도 그래프를 보시면 사업체는 굉장히 작고 종사자 수가 5만과 10만 사이에 한 절반 정도가 있죠. 사업체 수는 7만 수 정도 되고요. 종사자 수는 그에 비례해서 12, 3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10년도에도 저희 미용 업계가 굉장히 호황이었죠. 그래프와 보시는 것처럼 사업체 수는 멈춰져 있고 미용사 수가 조금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좀 가보실까요? 네. 2014년도 같은 경우도 사업체 수에 비해서 미용사 수는 조금 더 증가하게 되죠. 네. 현재 저희 나라의 미용사 수와 사업체 수의 비례를 했을 때 미용사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헤어, 피부, 뷰티, 네일 아트. 예전에 딱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네일 아티스트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헤어에 비해서. 그 다음에 속눈썹 연장술, 메이크업사. 모든 분들이 뷰티 업계에 자기 전문성을 가지는 직업을 하려고 하면 보통 헤어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꼭 취득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꼭 전문성 있게 배워야 하는 분야가 있는가 반면에 굳이 내가 헤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많이들 그때는 시험을 치곤 했었죠. 요즘은 개별적으로 세분화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모든 분들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다 보니 이제 업이 변경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네일아트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헤어를 하시다가 전환하신 분도 많고요. 헤어를 하신 분이 네일아트로 전환을 하셨다가 또 다시 헤어 살롱으로 취직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 이유는 왜냐면 네일이나 속눈썹, 뷰티, 메이크업 살롱에 비해서 헤어 뷰티 살롱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취업률이 굉장히 높고요. 취업할 수 있는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이제 헤어 스타일리스트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후배 양성에 힘을 쓰는 매장 외에는 스태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수는 굉장히 많이 늘 것이며 스태프들은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제 헤어 미용의 현황입니다. 우리 미용 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나라가 예전에는 나를 꾸미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여성의 전문적인 직업들이 많이 낮았고요. 남성들의 신분이 굉장히 상승하는 시대가 굉장히 예전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 반면에 한 30년 전부터 전문적인 여성들의 직업군이 많이 나오면서 자신을 가꾸고 자신의 헤어나 의상, 그 다음에 메이크업, 외모에 투자하는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용 산업의 대중화와 전문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이었죠. 예를 들면 저희 할머니 세대만 생각을 하시더라도 모발에 염색을 한다든지
파마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한 80대 할머니들께서는 머리에 브라운이라는 염색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죠. 갈색 머리, 빨간 머리를 아가씨 때 한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때는 여성의 직업이 전문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막 본인 화려하게 꾸미는데 집중할 수가 없었던 세대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머리 염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성인분들이 없을 정도로 뷰티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나라 미용 산업이 세분화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속도 내어서 이렇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또 이 한국 여성들이 본인을 가꾸는 미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뷰티 살롱들이 많이 늘게 되고 고객과 경쟁하고 경쟁 매장과 경쟁을 하고 내 기술이 습득이 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또 한몫을 한 게 있죠. 문화 콘텐츠가 한국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우수하죠.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웬만한 아시아급들, 그 다음에 유럽급들의 저희 한국 헤어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나가면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습니다. 왜? 많은 기술을 요하는 직업도 유독히 한국인들의 손 기술이 좋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많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헤어 미용의 특성이 있습니다. 헤어 미용 산업의 일반적인 특성은 미용실이라는 한 공간에 고객의 모발, 그 다음 플러스 미용사의 기술, 미용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서비스죠. 예술과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감성 서비스 기술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술을 판매하는 감성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과 미용사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죠. 고객님은 딱 내 머리를 이 미용사에게 기계처럼 똑같은 모형을 만들려고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시면 내 머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디자이너와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거의 80%예요. 이 사람이 나랑 대화가 통하느냐, 나와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느냐, 나와 스타일이 같냐. 우리는 고객한테 지불을 받고 기술을 판매하는 기술업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머리를 고객에게 해주었을 때 만족도가 많이 높진 않아요. 하지만 충분한 상담 와중에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술과 생각과 같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고객의 시술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적객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많은 대화, 항상 제가 말을 하죠. 70%는 듣고 30%만 말하라. 7대3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네, 고객과 상담을 오랫동안 하면 그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미용사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한 번씩 아마추어 선생님들 보면은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고객님 왜 저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특징을 옆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고객님은 혼자 말하고 계시고요. 본인은 듣고 있질 않아요. 두 분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랑 대화가 되는 사람인지를 판단한 뒤에 모든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다른 서비스 산업에 비해서 고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서비스 산업이죠. 또 하나 있죠. 네일 아트, 그 다음에 메이크업 정도가 되겠네요. 헤어에 비해서 메이크업은 수요가 많지 않아요. 공급에 비해서.
근데 헤어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눈썹이랑 네일아트는 여성이 시술을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은 조금 많이 바뀌는 추세라서 남성분이 한 5%, 10% 네일 같은 경우는 차지하는 것 같고, 속눈썹 같은 경우는 남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서비스 산업에 비해서 남성 고객이 요즘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고객 참여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살롱에서 헤어 미용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매장에 취업을 하시면 할 수 있는 매뉴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 2년에서 3년만 지나면 요즘은 모든 분들이 스타일리스트로 빠르게 변화를 합니다. 헤어 미용의 과정은 우선 고객이 표현을 하자면 소재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죠. 주 재료가 고객님이 소재를 파악을 합니다. 그럼 스타일리스트 이 소재를 가지고 구상을 하게 돼요. 자, 소재는 고객님들의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상을 할 때는 고객님 니즈에 맞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재료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충분한 구상을 나와 고객님이랑 함께 한 후에 자, 제작에 들어갑니다. 제작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이 고객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구상을 한 작품을 만들고 있죠. 다듬고 자르고 또 라인을 만들고 앞머리 형태를 바꾸고 뒷라인을 변형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 또 뭐죠? 고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죠. 예를 들자면 내가 그 재료를 가지고 소재거리를 가지고 긴 머리가 왔어요. 자, 일자 단발을 잘라 구상을 했죠. 그 일자 단발의 형태에 맞게 제작을 합니다. 자, 고객에게 일단은 고객의 고객한테 항상 물어보죠. 시술 괜찮으신지. 그럼 고객님이 조금 더 잘랐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고, 표현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 스타일에 맞게 보정을 해주는 게 우리가 살롱에서 헤어 미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헤어 미용의 진출 분야인데요. 우리가 미용을 배우게 되면 어떤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시죠. 헤어 미용을 하시게 되시면 일어나는 진료 방향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미용실 분야입니다. 미용실 분야로 입점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헤어 디자이너 안에 스텝이라는 직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살롱에서 디자이너가 되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매장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과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모든 파트를 나눠놨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두 번째, 헤어 살롱에서는 매니저라고 매니저님 아니면 실장님, 점장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운터 관리부가 또 따로 있어요. 예전에는 한 디자이너분께서 머리 파마도 하고 계산도 하고 예약 전화도 받고 샴푸도 하고 바닥도 쓸고 밥도 먹고 밥도 하고 너무 모든 일들에게 한 미용사가 집중되어서 하다 보니 이제 일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굉장히 많이 미용실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약제 운영, 1대1 관리. 1대1 관리하시는 살롱에서는 보통 매니저가 필요가 없죠. 본인이 적게 서비스, 시술, 마무리, 예약까지 한 번에 다 하고 있는 샵들을 1인 샵이라고 합니다. 또 대형샵 같은 경우는 또 데스크 매니저 분야가 확실하게 또 더 갈려있죠. 파팅이 나눠져 있죠. 전화 받으시는 부서, 그 다음에 고객의
상태를 서비스를 살피는 또 매니저님, 그 다음에 계산과 일정 고객을 맞이하는 분, 이렇게 보통 이제 디자이너가 10인 이상이 되는 매장에는 한 분의 관리부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두 분이서 라운딩을 하시고 시술을 하시는 분들 상담을 해주시고 결제를 하시고요. 또 교대 파트가 있으신 살롱에서는 최소한 3명이서 데스크에서 업무를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디자이너의 생활을 하다가 나에게는 이게 적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 조금 몸이 너무 힘든 것 같아. 조금 쉬고 계시는 분들이 헤어샵 매니저 진로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바꾸어지고 있더라고요. 살롱 자체에서는 보면. 두 번째, 창업입니다. 미용실 디자이너가 되어서 현장에서 한 3년 정도 내가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졸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다들 난 창업을 꿈꾸고 있죠. 미용실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꿈꾸고 있습니다. 창업도 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또 주위에서 많이들 하고 있죠. 미용도 요즘은 배워야 되는 시대죠. 교육 강사 파트도 저는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미용계 쪽 학원도 있고요. 미용 고등학교, 대학교, 요즘 마이스터고도 있고 좀 세분화적으로 전문성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교육 쪽으로 가시는 것도 굉장히 나와 적성에 맞다면 괜찮은 것 같고요. 코스메틱 강사 같은 경우는 헤어 미용으로 치면은 제품 회사, 브랜드 회사의 강사분으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문화센터는 조금 드물어야지. 문화센터보다는 약간 세미나 같은 살롱의 교육자, 그 다음에 모든 스타일리스트의 교육을 도맡는 그런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료가 나눠져 있고요. 또 네 번째도 살짝 겹치는데 전문 강사 파트가 있습니다. 전문 강사라 하면 조금 교육 강사랑은 조금 매뉴얼이 다른데요. 위그 디자이너, 요즘은 두피 관리 샵도 따로 전문성 있게 지역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모발이 빠진 대머리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고객들도 따로 오는 살롱이 생겼어요. 위그 샵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샵에서 위그 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문제성 두피, 병원 쪽에서도 두피나 모발에 대한 관리사들을 받습니다. 그분들을 시술해 줄 수 있는 관리사가 필요해요. 이제 두피 모발 관리사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 코디네이터. 조금 서울에만 밀집되어 있는 직업이죠. 방송국의 코디네이터란 직업으로도 가실 수 있고요. 웨딩샵에서도 가시면 또 헤어 담당이 또 따로 있는데 헤어를 조금 만지셔야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웨딩샵 쪽으로도 취업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한 부분이 또 나왔네요. 헤어 미용사의 직무 위계와 직무 수준입니다. 직무 위계 같은 경우는 보시면 디자이너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조 역할인 거죠. 처음에 들어가시면요. 고객님들 모발을 만지지도 못해요. 왜? 할 줄 몰라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이는 다른 업무들을 많이 하죠. 로드 정리, 바닥 청소, 부무기 물 채워 넣기, 디자이너 분이나 인턴 분이나 준 미용사가 어시스트를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보조의 역할은 굉장히 조금 많이 길지 않은 것 같아요. 한 3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매장의 동선 파악이라든지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실수도 자꾸 하는 시기를 3개월 보조기간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인턴 생활이 굉장히 짧습니다. 인턴으로서 살롱에서 예전에는 보조와 인턴이 같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2년 넘게 걸렸어요. 하지만 처음에 들어와서 한 달 정도는 수습 기간에는 보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점차 한 3개월 기준으로부터는 인턴으로 넘어가게 되죠. 좀 바쁜 매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턴이 되는 길이 빠릅니다. 다만 단점은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요. 업무량이 많은 게 단점인데 체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보조 일을 조금 할 수 있으면서 인턴으로 넘어가는 매장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난 체력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대형샵에서 일하는 게 위기 질서, 그 다음에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턴 생활은 한 1년 정도를 마친 뒤에 준 미용사 과정이 있습니다. 인턴까지 하는 역할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디자이너가 떠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한 고객을 디자이너와 인턴이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준 미용사급이 된다고 하면은 디자이너분이 커트라인 정도는 잘라주시고 준 미용사분이 모든 부분의 어시를 맡아서 마무리 작업까지 되시는 분을 준 미용사라고 하죠. 아직까지는 전문성 있게 혼자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미용사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살롱에 들어온 시기부터 딱 3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스타일리스트가 되신 분들도 준 미용사에서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조, 인턴, 미용사. 딱 여러분들이 보조 3개월, 인턴 한 1년 7개월, 그 다음 준 미용사 한 1년 조금 넘게 하시다가 디자이너로 가시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자, 또 직무 수준입니다. 앞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들었는데요. 보조라 함은 이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미용실에서 다른 디자이너의 일을 돕고 상급자의 지시하는 일만 따를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미용 기술의 숙련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샴푸는 바로 해야 되죠. 왜냐면 한 고객이 매장에 입점을 하셨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고객이 입점을 해서 나가는 동안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바닥 청소, 샴푸, 그 다음에 타올, 변경. 타올이 한 고객이 입점을 해서 나갈 때까지 기본 한 2장, 파마 손님은 많게는 3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샴푸도 하시고 바닥 청소도 하시고 빨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샴푸, 세탁, 바닥 청소, 그 다음에 분리수거 등을 하다 보면은 보조의 하루가 정말 빨리 끝납니다. 보통 한 6개월 정도 요즘은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인턴이죠. 일명 스텝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처음으로 고객을 접하게 됩니다. 상급 미용사나 디자이너가 작업 범위를 정해주죠. 함께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크지 않고 중요도가 낮은 작업을 많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보통 1년 정도 기간을 거친다고 나오죠. 다음 주니어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준 미용사, 그 다음에 초급 디자이너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기본적인 견습생 기간을 마쳤지만 디자이너로서 인정을 못하고 나는 열정이 가장 많을 때예요. 가장 재미있고 탄력받을 때죠. 간단한 커트나 일반적인 펌은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보통 3년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5년까지 가는 경우는 요즘은 없어요. 교수님이 스타일리스트가 될 한 20년 전에는 5년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교육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온라인도 발달을 하다 보니까 한 3년이면 자, 마지막으로 헤어 미용사 직무관계 디자이너입니다. 직접 스타일을 계획을 하고 완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설명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저는 디자이너라 함은
고객의 모발을 시술을 본인이 했어요. 그러면 고객들마다 만족도가 좋으신 분도 있고 만족도가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시 클레임이 걸렸을 때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작품을 창작을 하거나 고객에게 권할 수 있죠. 세부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염색이라면 염색, 모발이라면 모발, 커트라면 커트, 요즘은 두피도 함께 디자이너 분들이 다룰 수 있는 품목이고요. 디자이너 위치에서 경력을 쌓고 개인 미용실도 나중에는 오픈을 할 수 있는 직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 다시 저는 디자이너라 함은 설명에는 제가 적지를 않았는데요. 고객님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전문성이 있지만 병원이나 치과처럼 전문적인 코디네이터가 내 모발을 상담을 해줄 수는 없어요. 왜? 기본은 있는데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작품을 창작을 하고요. 세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한 분이 코디네이터처럼 상담을 해주시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관리부에서 코디네이터처럼 약간의 어시스트는 해줄 수 있지만 모든 작품을 창작을 하고 상담을 하고 시술까지 하는 건 디자이너만이 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또 기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디자이너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고객 적객이에요. 살롱에 고객님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내가 적객하냐에 따라서 디자이너의 자질이 판단이 되고요. 또 두 번째, 고객과의 감성 서비스입니다. 지금 내 고객님이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계시는지,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들어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디자이너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데스크 관리부에서도 해줄 수 없고요. 스태프분들이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순수하게 디자이너의 저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헤어 미용 진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학교에서 나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은 학교에서 다시 찾아뵙고 수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